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구현종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농업의 일환으로 생물 비료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생물 비료라는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먼저 비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생물 비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료라는 것은 비료관리법에 의하면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과 식물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식물에 영향을 주는 물질, 그리고 흙에 화학적 변화를 가져와 식물의 재배를 돕는 물질, 이들을 비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비료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황산 암모늄, 염화칼륨, 그리고 다이암모늄 포스페이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들은 밑에 나와 있는 화학식들을 조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조성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원소, 이러한 원소들을 토양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토양에 공급된 이들 원소는 식물에 의해서 흡수가 되어서 보시다시피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그리고 다양한 식물이 생장하는 데 필요한 대산 물질들을 생산하는 데 소모되게 됩니다. 식물이 생장하는 데 필요한 원소는 대략적으로 60가지 정도가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든 식물이 필요로 하는 원소는 17가지 정도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탄소, 그리고 수소, 산소의 경우에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토양 속에 있는 물을 통해서 식물로 공급되게 됩니다. 나머지 14가지 원소는 질소, 인, 칼륨, 그리고 황과 같은 원소들인데요. 이들은 암모니아, 질산염, 그리고 인산염, 그리고 칼륨 이온 등과 같은 형태로 식물의 뿌리를 통해서 흡수되게 됩니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위치에서 그리고 제한된 공간에서 작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내는 작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적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 그 땅에 있는 원소들은 고갈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지속적으로 이들 고갈될 수 있는 원소들을 공급을 하면서 식물을 경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소들을 우리는 비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1900년대 이전에는 주로 퇴비, 거름, 유박, 골분 이러한 것들로 대표되는 유기질 비료가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1900년대 근처에 와서는 초석, 인광석과 같은 광물질을 산에 녹여서 화학 비료의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형태의 화학 비료는 공급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사용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많이 부족했던 질소 비료인 초석의 경우에는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900년대 초에 하버와 보시라는 두 과학자는 공기 중의 질소의 고온 고압 그리고 촉매를 사용해서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소 비료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키트를 마련을 하게 되었지요. 이러한 질소 비료의 대량 생산은 작물의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작물의 생산량을 살펴보면 작물의 생산량의 증대에 기여하는 것은 각각의 작물의 수율에 의해서 증가되는 부분이 80%로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물의 수율의 50%는 비료를 공급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료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인구는 2008년 정도 기준에서 약 65억 명에 이르렀는데 이 65억 명 중에서 하버보시 질소가 없을 경우에 세계 인구가 30억 명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볼 때 약 절반의 인구는 하버보시 질소에 의해서
증가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질소를 흡수하는, 단백질을 흡수하는 경로는 식물을 바로 섭취하는 방법, 그리고 육류를 통해서 섭취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육류도 역시 사료를 통해서 하보보시법으로 키운 식물을 섭취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섭취하는 단백질의 약 3분의 1은 하보보시 질소에 의해서 공급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질소 비료의 국내 소비 현황을 살펴보면 화학 비료는 대략 42만 톤이 평균적으로 근 10년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양은 농약의 사용량이 대략 2만 톤 정도인 것으로 볼 때 그 양으로 봤을 때 대략 20배에 해당합니다. 대단히 많은 양이죠. 그리고 OECD 국가 간 비교를 했을 때 이 양은 질소 수지로 1위 그리고 인 수지로 2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한국은 1헥타르당 268kg의 비료를 사용하는데 이는 캐나다의 3배, 미국의 2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뿌려지는 질소의 약 절반 정도는 모두 환경으로 유출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 비료의 사용의 문제점은 방금 말씀드린 환경으로 유출되는 양, 식물에 의해 소비되지 않고 남는 양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 화학 비료를 생산할 때 질소 비료를 합성 시에 대량의 화석 연료를 사용한 데서 유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암모니아를 생성할 때는 고온의 조건이 필요하고 여기에 화석 연료가 많이 사용이 될 뿐만 아니라 질소에 수소를 결합시킬 때 그 수소의 원료가 화석 연료에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전체 화석 연료 사용량의 2%가 질소 비료를 합성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하천의 부영양화입니다. 역시 식물에 흡수되지 않고 남는 질소 또는 인 성분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플랑크톤의 발생과 그리고 산소가 모두 소모되면서 하천이 생명을 잃는 그러한 부영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토양 잔류 질소 비료에서 아산화질소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앞서 질소 순환 사이클에서 봤듯이 질산이 미생물에 의해서 질소 가스로 변환이 될 때 아산화질소가 생성될 수가 있는데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에 이어 제3의 온실가스라고 불리우는 가스로서 오존 파괴 효과가 CFC와 거의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 비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물 비료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생물 비료를 알기 위해서는 질소 순환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소 순환은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토양에 있는 미생물, 질소 고정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질소 고정균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질소 고정 반응에 의해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을 말합니다. 생성된 암모니아는 또다시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의 질화 작용에 의해서 질산 이온이 생성이 되고 질산 이온은 역시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다시 공기 중으로 질소가스로 희산되게 됩니다. 식물은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질산 이온을 주로 흡수를 해서 아미노산을 만들고 단백질을 만드는 질소 동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생물 비료의 개념은 우리가 주로 이 암모니아를 케미컬의 형태로 직접 토양에 뿌리게 됩니다만 그러지 않고 미생물을 질소 고정을 할 수 있는 미생물을 토양에 공급함으로써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대기 중의 질소를 토양으로 고정시키자 하는 것이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순환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양에 공급되는 인은 대부분
비료 그리고 거름에 의해서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을 흡수한 작물을 수확함으로써 토양에서 제거가 되는데요. 남게 되는 인들은 인산 퇴적물 또는 용탈의 과정으로 자연 속에 남게 됩니다. 이러한 인산 퇴적물들은 박테리아 또는 곰팡이 균들에 의해서 인산 가용화, 인의 솔루빌라이징 또는 인의 모빌라이징 과정을 거쳐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토양 속의 인산 형태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인산 가용화를 할 수 있는 미생물을 토양에 공급함으로써 식물에 인을 공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산 가용화균이 생물 비료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생물 비료의 종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생물 비료는 질소 고정균 그리고 인산 유용화균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왼쪽에 세 그룹의 질소 고정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물과 상호작용을 하는 정도에 따라서 상호작용이 굉장히 높은 공생균 그리고 중간쯤 되는 어소시에이티브 박테리아 그리고 상호작용이 약한 프리리빙 박테리아로 나뉘어집니다. 이 중에서 콩과 작물에 작용하는 라이조비움 또는 시아노박테리아는 매우 높은 질소 고정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인유용화 박테리아의 경우에 앞에서 보셨듯이 인 퇴적물을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녹여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이하게도 인을 이용할 수 있는 균근균이라는 곰팡이가 존재하는데 이 균은 식물 뿌리에 내생하면서 멀리 있는 인을 뿌리로 가져오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그룹으로는 식물 생장 촉진 근권 미생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박테리아들은 질소 고정 그리고 인유용화뿐만 아니라 식물 호르몬과 유사한 화합물을 생산한다거나 생물학적 방제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박테리아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우리는 모두 생물 비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생물 비료는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기질 비료와 화학 비료에 대해서 어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생물 비료가 가지는 장점은 유기질 비료의 장점이 토양 구조와 물성 개선 그리고 친환경적인 그러한 요소를 모두 장점으로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경제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물 비료에서 가장 큰 단점으로 생각되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는 것과 그리고 역시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는 유통기한이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이기 때문에 토양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그 효과가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생물 비료 시장은 나날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세계의 생물 비료 시장은 13억 달러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약 2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는 연간 14%의 성장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물 비료의 기능에 따라서 나눠보면 역시 질소 고정균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2018년 기준으로 약 9.6억 달러 그리고 2023년에는 약 18억 달러로 2배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생물시장 규모도 역시 알아보면 2022년에는 약 2.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 75%는 질소 고정을 위한 생물 비료라는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 비료에서 보인 단점과 관련해서 어떠한 개발 과제가 있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 폭넓은 작물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의 생물 비료를 발굴을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또는 높은 토양의 스트레스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생물 비료를 개발해야 된다는 점, 이 점이 가장 큰 개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러한 개발된 생물 비료를
필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물 비료가 안정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형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개발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생물을 처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토양의 미생물 생태를 잘 관찰을 해야 하고 역시 수질 환경도 관찰을 하는 등 환경 영향 평가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단위 농업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산업화 수준으로 생물 비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속에서 생물 비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며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은 최근 들어서 디지털 농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농업. 어떤 농업을 실시했을 때 그 농업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제공되고 예를 들어서 맞춤형 비료라는 정보가 제공이 되는 원스톱 쇼핑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전문 경작인들과 연계를 이루어서 어떤 모든 특정한 상황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 정밀 농업, 이러한 정보 교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디지털 농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린 암모니아 농업이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이것은 첫 번째 저탄소 비료 생산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거나 수소의 원료를 다른 곳에서 가져오는 저탄소 비료 생산의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N2O 발생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역시 질소 순환 제어 기술 개발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역시 생물 비료가 이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생물 비료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많은 농업인들과 그리고 연구자들의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